목숨을 걸고 자유의 문 앞까지 온 사람에게 그 문을 지키던 대한민국 외교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북한을 탈출하겠다고 유리병 하나와 면도날 하나를 허리춤에 숨긴 채 대사관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돌아온 대답이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한테 한 달 뒤에 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탈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경 넘고 대사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안전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문턱은 국경이 아니라 대사관문 앞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대한민국 대사관이 목숨 걸고 찾아온 이 사람을 돌려보내려 했을까요? 둘째, 애초에 이 사람은 왜 유리병과 면도날을 몸에 지니고 그 문 앞에 서야 했을까요? 이 두 질문을 표면과 동기와 결과 이렇게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노동자가 문을 두드린 시점은 하필 황장년 망명과 이한영 피살이 겹친 바로 그 한 달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국가급 외교 위기 한복판에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탈북자의 딱한 개인 사연이 아닙니다. 이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내다 팔고 도망친 국민을 어떻게 다시 회수하려 하는가 그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사건이 보통 한 줄로 끝나요. 쿠웨이트 주재 북한 노동자 1명, 한국 대사관 통해 망명, 딱 이 정도죠. 그런데 그 한 줄 뒤에 코카콜라 유리병과 면도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월급 한 푼 못 받는 수백 명이 있었다는 것, 이건 그 한 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을 세 겹으로 벌려보겠습니다. 표면은 대사관 앞에 그날, 동기는 그를 그 문 앞까지 내몬 쿠웨이트 건설 현장, 그리고 결과는 이 한 사람이 드러낸 체제의 민낯이에요. 순서대로 가보죠. 1997년 3월, 쿠웨이트. 임 선생은 그날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금요일이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그때 임 선생은 몰랐습니다. 금요일은 사원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휴일이에요. 대사관 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병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투모로우 모닝. 내일 아침에 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휴일인 줄도 모르고 왜 갔을까? 임 선생 머릿속엔 평양에서 본 대사관이 들어있었어요. 평양에서 제일 큰 대사관이 러시아하고 중국 대사관인데 거긴 안에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람이 늘 북적입니다. 그러니 한국 대사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문 두드리면 누군가 열어주겠지, 소리치면 들여보내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 임시 대사관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북한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남조선 대사관 앞에 가면 사진 찍힌다. 그러니까 임 선생 머릿속엔 이런 공포가 박혀 있었던 거죠. 만약 한국 대사관이 그 사진을 북한 당국에 넘기면 나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 선생은 매일 아침 벽보 하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노동 현장에 붙어 있던 벽보, 임동무, 과제 120% 달성, 자기를 칭찬하는 바로 그 벽보요. 이게 왜 생사의 저울이 됐냐면 만약 보위부가 자기가 대사관 앞에 갔던 걸 눈치챘다면 이 벽보부터 떼어질 거다. 그러니 매일 아침 그 벽보가 그대로 붙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임 선생이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숨을 고르고 들으셔야 합니다. 코카콜라 유리병 하나를 신문지에 싸고 면도날 하나를 종이에 싸서 허리춤에 지니고 다녔어요. 만약 벽보가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발각됐다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3층짜리 건물 냉각탑으로 재빨리 올라가서 유리를 삼키고 동맥을 끊고 거기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붙잡혀서 북송당하느니 그게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 거예요. 스스로 퇴로를 끄는 겁니다. 배수진을 쳤다는 말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다행히 열흘이 지나도 벽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임 선생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엔 휴일을 피해서 평일에 가자. 평일에 나가려면 작업 반장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날 반장한테 청부 뛰고 오겠습니다. 담배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같이 나가기로 한 동료는 건설 현장 동문에서 헤어지고 임 선생은 혼자 택시를 잡았어요. 대사관은 10시쯤 문을 여는데 임 선생은 7시쯤 근처에 도착해버립니다. 그 2시간이 제일 무서웠다고 해요. 평양 사람은 눈에 띈다. 보위부 사람이 뒤에서 다가와 동무 왜 여기 있어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냥 눈 꼭 감고 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0시.
임 선생은 김일성 배지를 단체로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대사관 직원들이 움직였어요. 셔터 내리고 문 잠그고 혹시 따라온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벽에 세워서 흉기가 있는지 검사하고 다 매뉴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몸수색까지 끝나고 드디어 한국 대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임 선생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사의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서울에 가도 되겠어. 상황이 참 묘하게 됐네. 한 달 후에 다시 오면 안 되겠나. 자,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대사, 냉혈한 아니냐. 목숨 걸고 온 사람을 돌려보내려 하다니 이게 관료주의의 극치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달이 하필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예민했던 한 달 중 하나였어요. 임 선생이 대사관 문을 두드리기 딱 1시간 전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황장엽 선생이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황장엽이 누굽니까? 북한 노동당의 핵심, 주체 사상을 설계한 최고 위급 인사예요. 그런 사람이 망명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무렵 국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엔 서울에서 이한영 피살 사건이 있었어요. 김정일 처가 쪽 인물이 남한 땅에서 총에 맞은 사건이죠. 한마디로 정부 차원에서 이 상황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지 스탠스도 안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명의 탈북자가 대사관에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그곳은 숙소도 없는 조그만 임시대사관, 신변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 무슨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사의 그 한 달 뒤라는 말은 무정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과 국가적 외교 위기 사이에 낀 사람의 곤경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임 선생은 하필 그 고래 싸움 한복판에 새우 한 마리로 뛰어든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 곤경의 반대편엔 면도날을 품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북조선 사람이 남조선 대사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죽습니다. 나 여기서 죽겠으니 면도날 하나만 갖다 달라. 결국 대사는 그를 대사관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유리를 삼킬 각오까지 하면서 그 문 앞에 서야 했을까요? 무엇이 한 인간을 여기까지 밀어붙였을까요? 그 답은 임 선생이 5달을 보낸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임 선생이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외국에 온 게 맞나? 밤 1시, 2시에 짐 풀고 5시부터 기상하고 온종일 일하고 외국인은 가끔 보이지만 대부분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그냥 북한 지방 어디에 온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식사는 이랬습니다. 아침엔 손바닥만 한 빵 하나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엔 밥에 양배추 김치, 저녁엔 옥수수 국수.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계속 똑같았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그게 북한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틀에 한 번씩 있는 게 있었어요. 이름하여 충성의 야간 작업. 하루 8시간이라고 이틀에 한 번씩은 새벽 1시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그러고도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깨워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두 글자 앞에 붙으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충성의 야간 작업, 충성의 노동. 여러분, 북한에서 충성이 앞에 붙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돈 안 준다는 뜻입니다. 무보수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야간 작업이 끝나면 그냥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모여서 생활총괄하는 걸 합니다. 오늘 계획을 완수했는지, 누가 사상적으로 회의했는지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는 자리예요. 새벽 1시까지 무보수로 일을 시키고, 그러고도 총화까지 시킨 다음 날 새벽 5시에 또 깨우는 겁니다. 몸을 쥐어짜는 걸로 모자라 정신까지 매일 검열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 7일 근무였습니다. 쿠웨이트도 토요일은 휴일인데 간부가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은 반장이 내일 쉰다고 말해주기 전엔 쉬는 날인지도 모르니까 열흘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냥 일만 한 겁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 금요일 오후에 반나절씩 쉬게 되면서 아, 이 나라 휴일이 금요일이구나. 그제야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월급이에요. 같은 현장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임 선생이 손짓 발짓으로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얼마 받냐?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600달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노동자는 얼마였을까요? 120달러였어요. 같은 일, 아니 더한 일을 하고서 5분의 1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진짜 기막힌 건 그 120달러조차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 월급을 안 주냐고 묻자 담당자가 이렇게 둘러댔대요. 회사 재정이 일시적으로 안 좋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그러다 담당자가 결국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아직 당에서 월급을 주라는 지시가 없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이 있죠. 노동은 노동자가 하고 그 돈은 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반항을 못했어요. 왜냐? 당의 지시에 불만을 품는다는 건 북한에서 곧 수령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러니 수백 명이 그냥 입을 닫는 겁니다. 월급은 안 주면서 충성만 요구하는 이 구조 한마디로 개판이죠. 그런데 이게 임 선생 현장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임 선생이 대사관에 몸을 숨긴 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 직원이 통화 녹음 하나를 들려줘요. 임 선생,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조선광복건설 지배인, 그러니까 임 선생 회사 책임자의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 전화는 점잖았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이 주소를 잘못 찾아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돌려보내시오. 주소를 잘못 찾았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목숨 걸고 도망친 걸 택배가 배송지 잘못 찾은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2번째, 3번째 전화로 갈수록 말투가 달라져요. 그놈이 우리 노동자들 월급을 털어서 달아났다, 범죄자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놈, 평양에서 사람 새 찌르고 나온 놈이야. 안 내놓으면 우리 노동자 수백 명이 너희 대사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자, 여기서 이 구조가 딱 보입니다. 월급 한 푼 안 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망치자 갑자기 우리 재산 내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대장엔 이름조차 없던 사람이 도망치는 순간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북한에서 인간의 위치예요. 일할 땐 무보수, 도망칠 땐 재산. 노동자가 일할 때는 월급을 줄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 노동자가 자유를 향해 발을 떼는 순간 갑자기 반드시 되찾아야 할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거죠. 협박 전화 한 통 안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주재국 공간을 방어하겠다는 위협까지 이건 국제법으로도 걸리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북한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어떻게든 되찾으려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 착취 구조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틈을 냈습니다. 북한 말로 청부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예요. 정해진 월급으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몰래 나가서 뭐든 해서 돈을 벌자는 거죠. 그런데 나가려면 반장 눈치를 봐야 하니까 담배 한 갑 정도 찔러줘야 눈 감아줍니다. 2명 이상 짝지어 나가서 주택가 개보수 공사 같은 걸 대신해주고 절반씩 나눠 갖는 식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 조각가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동차에 그림을 그려줬어요. 어느 대령차에 독수리를 그려줬더니 그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멋있게 나온 거예요. 소문이 쫙 나서 재정성에서도 오고 외무성에서도 오고 경찰에서도 그림 그려달라고 줄을 섭니다. 독수리 한 마리에 3천, 4천 달러씩 월급이 120달러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30배가 넘는 돈이에요. 평양에서 김일성 초상화만 그리던 손이 쿠웨이트에서 독수리를 그리니까 4,000달러가 되더라는 거죠.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재능은 있었지만 그걸 꿰을 자유가 북한엔 없었던 겁니다. 더 기막힌 것도 있어요. 쿠웨이트는 술을 금지하는 나라죠. 그런데 북한 노동자들이 제일 돈을 잘 번 게 바로 밀주, 몰래 담근 술이었습니다. 금주국가에서 술 장사가 최고 수입원이었다는 거, 이 조합은 참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이 현장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부터 회사 사장, 당비서, 보위원까지 저마다 자기만의 돈벌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사장은 전원주택 공사를 따내서 인력을 붙여 남기고 당비서 아래 미술가들은 아랍 부잣집 살롱벽에 금강산이며 묘양산을 그려주고 보위원은 인력 몇 명을 빼돌려 밀주 양조장을 돌리는 식이었죠. 통제가 제일 심하다는 조직이 안에서는 가장 촘촘한 사설 돈벌이판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정작 임 선생 같은 말단 노동자 손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부 한번 나가려면 반장한테 뇌물, 그 위에 또 뇌물, 이렇게 옥상옥으로 떼이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돈을 잔뜩 벌어 가족에게 보내겠다던 처음의 꿈은 쿠웨이트 땅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게다가 평양에서 온 후배들이 전하는 소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 월급이 나오냐, 배급이 나오냐 물으면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대답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실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들조차 6달, 8달씩 월급을 못 받았어요. 대사관에 돈이 없으니 중국 대사관이나 현지 상인에게 공인 찍고 각서 써서 돈을 빌립니다. 3만 달러 빌렸다가 8달 뒤에야 겨우 갚는 시기였어요. 자기 나라 외교관 월급도 못 주는 나라가 노동자 월급을 줄 리가 있었겠습니까? 반전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임 선생이 대사관에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쿠웨이트 공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요 간부들 얼굴이 컬러 사진으로 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그걸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 선생은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남조선의 정보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착취당하며 이름조차 없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자기가 향하려는 나라의 힘을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사관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북한이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붙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아무도 예상 못한 날, 아무도 예상 못한 시간에 대사관 공무 차량으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남조선이 형편없다고 교육받았을 텐데 왜 굳이 그리로 가려 하냐? 임 선생 대답이 재밌어요. 쿠웨이트에서 남조선 자동차를 봤는데 일본 자동차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럼 남조선도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 아니냐? 자동차 한 대가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겁니다. 심사를 통과한 그날 저녁, 임 선생은 바로 출국합니다. 경찰 사이카가 길을 열고 공무 차량을 타고 공항 직원 통로로 올라가고 요원들이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배치돼 있었어요. 임 선생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노동자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사람은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임 선생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오후 5시가 되면 아무도 총화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정리하고 집에 간다는 것. 점심 먹고 1시간씩 눈 붙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식당 벽에 붙은 문구 하나.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남기지 마라. 이 문구 앞에서 임 선생은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선 들어오는 얼굴보다 나가는 엉덩이가 더 곱다고 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올 땐 반갑고 갈 땐 시원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음식이 남아서 남기지 말라고 걱정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바로 그 사소한 차이 앞에서 임 선생은 자기가 어떤 나라에 도착했는지를 실감했어요. 문 앞에서 하마터면 돌아설 뻔했던 사람이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생명은 받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생명은 대한민국에서 받았다고요. 일할 땐 재산 취급을 받던 사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 막내 아들은 키가 190cm 그리고 넉 달 뒤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합니다. 되찾아야 할 물건 취급을 받던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스스로 지킬 나라의 군복을 입는 거예요. 임 선생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고 온 그 건설 현장은 그날로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현장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를 월급을 위해 새벽 1시까지 충성의 야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받는 월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게 저체제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3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소식을 볼 때 그 미사일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어쩌면 그건 임 선생 같은 사람들이 끝내받지 못한 그 120달러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줄 뉴스에 묻히지 않도록 오래 기억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